네, 제가 올려드린 그 파일에는 문제만 나와 있거든요. 네, 문제만 나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제 문제 배포해드리고, 답은 그냥 제가 칠판에 직접 쓰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글씨를 굉장히 못 써서 그 못 알아보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답을 잘못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갖고, 이제 지금은 아예 답을 타이핑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면요. 일단 1번, 부동산 시장에서 구매 의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구매력을 동반한 실질적 수요.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었던 내용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중에 이제 수요에 대한 내용부터 같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수요에는 뭐 유효 수요가 있고 뭐 잠재 수요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의 차이는 어떤 물건을 사려는 그런 구매 의사는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 의사는 있다라는 것은 공통적인데 차이점은 과연 이게 실질적인 구매력을 동반하느냐.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구매 능력까지 갖춘 것을 우리가 유효 수요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구매 의사 플러스 구매 능력, 구매력까지 같이 갖춘 것을 유효 수요라고 하고 잠재 수요는 그게 아니라 구매 의사는 있지만 구매력이 없는 이런 것들을 잠재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유효 수요이고요. 2번의 정답은 잠재 수요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유효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비싸기 때문에, 고가성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상품 시장 중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가장 고가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누구나 갖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질 수 있는 구매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그걸 만약에 갖고 싶은 마음만 갖고 다 수요로 카운팅을 해서 시장을 분석한다라면 이 시장을 잘못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반포의 아파트라든지 뭐 압구정동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구매 의사는 뭐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실제 수요로 이어지고 뭐 가격에 영향을 주려면 그게 이제 구매력이 동반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구매력은 내가 실제로 돈이 있거나 아니면은 남의 돈을 빌릴 수 있는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거라도 갖춰지면 그게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는데 그게 갖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효 수요가 될 수 없고 부동산에 있어서는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지금 정부 정책에서도 결국 수요를 억제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유효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고 유효 수요 중에 구매 의사를 억제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마음까지 이제 떨어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구매 능력을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이제 금융을 억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없다거나 대출을 못 받게 한다거나 대출 금액을 적게 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유효 수요를 낮출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했었던 수요 곡선에서 유효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이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이제 유효 수요가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이제 유효 수요이고요. 2번은 구매력이 없는 구매 의사만 있는 경우니까는 이제 잠재 수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도 이게 이제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문제를 내면 대부분 이제 많이 틀리시는 경우가 바꿔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실제 중개사 시험에서도 기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수요의 종류 중에 본원 수요라는 것이 있고 파생 수요라는 것이 있어요. 본원 수요를 직접 수요라고도 하고 파생 수요를 간접 수요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원 수요, 뭐 파생 수요의 개념이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소비재, 생산재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소비재는 최종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것을 소비재라고 하고요. 생산재는 소비재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서 쓰이는 재화를 생산재라고 하죠. 그래서 뭐, 석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대부분 생산재로 카운팅이 되죠. 그리고 반도체,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생산재일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통해서 어떤 최종 소비재를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핸드폰, P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그럼 P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겠죠.
그럼 그때 PC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본원 수요, 직접 수요라고 하고요. 소비재에 대한 수요니까 PC나 핸드폰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PC에 대한 수요는 본원 수요, 직접 수요인 것이고, 그때 이제 P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하면, 그때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파생 수요, 간접 수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똑같이 우리가 주택 시장에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주택은 그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는 소비재에 해당하겠죠. 근데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생산 요소들, 뭐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생산재에 해당하고 만약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면 그때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파생 수요 또는 간접 수요라고 합니다. 그처럼 이제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택지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주택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생산재에 해당하는 거죠. 주택이란 소비재를 만들기 위한 생산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택지에 대한 수요가 파생돼서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때 주택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본원 수요, 직접 수요, 소비재 상품이니까 라고 하고요. 이때 택지에 대한 수요를, 같이 늘어난 택지에 대한 수요를 파생 수요, 간접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경제 뭐 그런 상식 뭐 이런 시험을 보면 대부분의 이제 그 시험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핸드폰과 반도체 이런 걸 비교를 하면서 그럼 핸드폰에 대한 수요가 본원 수요고 직접 수요고 그럼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파생 수요고 간접 수요다.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잘 안 틀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개사 시험이나 이런 부동산 시험에서는 뭐 그런 핸드폰 반도체 이런 예시가 아니라 뭐 주택과 택지 뭐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게 헷갈려서 틀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앞에 글 뭐 주택에 대한 수요가 택지에 대한 수요를 파생시켰다. 이거는 이제 뭐 공통적인 것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주택에 대한 수요냐 택지에 대한 수요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소비재에 대한 수요니까 본연 수요, 직접 수요에 해당하고 반면 이제 택지에 대한 수요는 파생 수요, 간접 수요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본연 수요. 뭐 이거는 뭐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뭐 당연히 정답인 것이고요. 뭐 두 개 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4번의 정답은 파생 수요 또는 간접 수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번과 6번도 역시 이게 짝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번, 6번은 이제 정답은 소득효과, 5번의 정답은 소득효과, 6번의 정답은 대체효과인데 이게 우리 수요의 법칙을 설명드릴 때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요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반비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수요 곡선을 그릴 때 세로축이 항상 가격이라 했죠. 그리고 가로축이 뭐 수요량 또는 공급량, 거래량인데 이때 수요 곡선을 그리면 항상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이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이제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느냐 뜨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수요 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수요가 변화할 때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이런 걸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 그림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오히려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상하는 모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요의 법칙,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가격을 항상 독립변수로 보고, 즉 가격이 먼저 움직일 때 그에 종속돼서 종속변수라고 하죠. 종속변수로서 수요량이 얼마나 늘고 주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수요 곡선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그럼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데 그 반비례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소득 효과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대체 효과라는 것이 있죠. 이게 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5번과 6번이죠.
네, 5번과 6번이죠. 이 5번과 6번은 지금 말씀드린 수요 곡선에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즉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효과 두 가지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5번에 보시면은 재화 가격의 하락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것을 우리가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시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어떤 물건의 가격이 10,000원이었어요. 그럼 물건 가격이 10,000원이었을 때 100만 원 받으면 이 월급 100만 원이라는 의미는 그 물건을 100개 살 수 있다. 한 달에 100개 살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물건의 가격이 5천 원으로 하락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명목소득은 똑같아요. 월급은 똑같이 100만 원인데 그렇지만 이제는 5천 원짜리 물건을 200개씩 살 수 있잖아요, 월에. 그럼 이 얘기는 명목소득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실질소득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이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소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서 명목소득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효과는 다른 월급이 늘고 줄고가 아니라 단순히 그 재화의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화의 가격이 내려갔을 때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이제 수요를 늘어나게 한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것을 소득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화 가격의 하락이 가격의 변동이 결국 소득에 영향을 줘서 수요량을 늘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득 효과라고 하고요. 그러면 6번은 이제 대체 효과입니다. 6번은 어느 한 재화의 이제 가격 상승. 이건 뭐 가격 하락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실제 소득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즉, 이건 또 가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에 따라서 실제 소득이 변화가 없다라는 걸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하더라도, 즉, 실제 소득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 대체 관계에는 그런 재화들이 있잖아요. 그럼 대체재 관계에 있는 재화에서 상대적으로 값이 싸진 다른 재화로 그 수요가 옮겨가겠죠. 그럼 그 가격이 올라간 그 재화의 수요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체 효과라고 그렇게 네, 부릅니다. 그래서 뭐 항상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관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 가격이 오르면 그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뭐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소고기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값이 싸진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소고기의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체 효과라고 하고요. 우리가 뭐 경제학 원론 이런 거 공부하시면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수학적으로 막 설명하는 내용들이 앞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 수요와 수요량과 가격이 반비례하는 그 두 가지 이유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소득 효과이고요. 6번의 정답은 대체 효과입니다. 그다음에 7번과 8번을 보시면요. 8번도 이제 짝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곡선, 부동산의 이제 공급곡선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이제 물리적 공급 곡선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토지의 물리적 면적, 물리적 공급량은 부증성이라는 게 있죠. 토지는 늘어나지 않는다. 토지는 아무리 가격이 오르고 내려도 늘고 줄고 하지 않는다. 고정되어 있다. 이런 부증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원래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죠. 우리가 지금 수요 곡선을 그려봤지만 만약에 공급 곡선을 똑같이 이제 그려본다라고 하면요. 이번에도 이제 세로축은 가격이고요. 이번에 공급 곡선을 그리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이제 가로축, 가로축은 이제 공급량이죠. 그럼 이 경우에도 역시 독립변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결해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만약에 이거를 공급이 늘어났을 때 또는 공급이 줄어들었을 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표시하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그림 자체가 바뀌어지겠죠. 왜냐하면 공급이 보통 줄어들면
가격은 오르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공급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본 가정, 전제를 가격이 움직일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급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즉,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부중성,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면적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가격이 오르고 내려도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공급곡선이 이렇게 수직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 물리적 공급곡선은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수직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다음 문제 보시면요. 네, 8번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제 용도의 다양성, 이 특성으로 이제 경제적 공급 곡선을 그려보면 또 이게 다르게 모양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용도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토지의 공급량을 따져보면 이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토지의 공급은 가격에 비례를 해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도적인 측면에서 뭐 주택지, 뭐 주거지, 주택지의 공급 곡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주택지의 공급 곡선은 가격이 오른다. 주택지의 가격이 오르고 주택의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주택지가 늘어나겠죠. 이게 왜 늘어날까요? 어쨌든 물리적인 면적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게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뭐 임야로 쓰던 거를 만약 주택지의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주택지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뭐 상업지로 쓰던 것이 주택지의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주택지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용도적으로는 가격에 비례해서 늘고 줄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적, 경제적 공급 곡선을 그려보면 이게 수직의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8번 보시면 토지의 경제적 공급성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용도의 다양성을 특성으로 인해서 우상향한다라고 공부를 했고요. 또 이게 토지뿐만이 아니라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물의 경우에도 이게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 나타나는 거는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에는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죠. 우리가 공부했듯이 단기라는 것은 부동산의 공급에서 단기라는 것은 공급의 시차보다 짧은 기간을 단기라고 합니다. 반면 장기는 공부의 시차보다 긴 시간을 장기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의 공부의 시차라고 하면 보통 뭐 3년에서 5년을 얘기를 하죠. 물론 재개발, 재건축은 뭐 10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부지를 확보하고 뭐 인허가 받고 건물 공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이 보통 최소 3년에서 뭐 5년 이상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단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아파트의 단기 공급 곡선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단기라고 하면 한 6개월 정도가 단기가 되겠죠. 그럼 6개월 동안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오른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재고주택 이외에 신규 주택이 공급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럼 단기 공급 곡선을 그려보면 아파트의 경우에도 단기 공급 곡선을 그려보면 6개월 단위로 공급 곡선을 그려보면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이렇게 수직의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길게 뭐 예를 들어서 5년, 6년, 7년 이렇게 길게 잡고 공급 곡선을 그려보면 그 가격에 비례하거든요.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5년, 6년 기간 동안은 아파트 공급량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공급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가격과 비례하는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뭐 그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우리 7번에 이제 문제에서 정답, 가로에 들어가는 정답은 이제 물리적 공급곡선이고 8번에 가로에 들어가는 정답은 이제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묶어서 쓰셔갖고 이제 틀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3579 아니면 246810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다 같이 시험에 나올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더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냥 열 문제를 낼까요? 그냥 똑같이. 네. 네. 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자, 열심히 하시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제가 한 10년 정도 여기서 있다 보니까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게 좀, 어,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안 틀리세요. 네. 근데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틀리세요. 그거 좀 희한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몰라서 틀리시는 일은 없거든요. 몰라서 틀리시는 일은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자, 네, 잘못 읽으신 거죠. 잘못 읽으셔서 틀리신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 꼼꼼히만 읽으시면 뭐 틀리실 일은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단은 대표님이 네이버 나가는 거예요. 네. 물어봤어요. 네. 레었냐? 네. OX 문제였는데 네. OX 레었대. 그래서 번호를 바꿨는지도 모르고 그 번호를 OX 문제인데 OX를 외워서 그거 동그란 X만 딱 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상 문제 하고 풀어도 드렸나 보죠? 네. 1번은 무조건 그것만 알면 되지. 2번은 네. 유신용 문제를 1457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어떻게 뭐, 우리, 뭐, 문제 자체는 일사분 친구가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지금 요거를 이제 야간 수업이랑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13579 아니면 2464 주간 약간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네. 근데 이게 네. 일사분 친구가. 네, 1457가 주간. 아니 문제가 근데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시면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안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문제를 읽고 보셔야 되죠. 그거는. 주간 야간이 다르죠. 문제 자체가 달라요. 네. 네. 네, 대신 예상 문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는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번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네. 기말고사도 결국 이제 시험 범위나 이건 똑같아요. 배우는 내용 똑같고 다만 이제 문제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기말고사도. 근데 공부하는 내용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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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9번과 10번이 있는데요. 9번은 우리가 이제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그리고 또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잖아요. 이게 중개사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공급량, 공급, 뭐 수요량, 수요 이게 뭐 거의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9번부터 보시면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따른 동일한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을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 10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동일 가격 수준에서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변화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량의 변화라는 건 이런 개념이잖아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예를 들어 올랐다라고 하면 그럼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공급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럴 경우에는 그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했다라고 하면 이 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 위에 점의 이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이게 수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수요의 경우에도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서 해당자의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수요 곡선 선상에 점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요. 반면 이제 공급의 변화는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화했다. 이런 것들이 공급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죠. 뭐 석유 가격이 올랐다. 뭐 철근 콘크리트의 가격이 올랐다. 라고 하면 공급이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그럼 생산 요소의 가격, 비용이 올랐다라고 하면 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은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럼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반면 유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비용을 하락시키는 비용을 내려가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럼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공급 양의 변화가 아니라 공급의 변화 이렇게 불러요. 뭐 왜 그렇게 야, 뭐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경제학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도 예를 들어서 뭐 인구가 늘었다거나 뭐 소득이 늘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변화했을 때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수요 곡선 자체가 뭐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인구가 늘었다, 소득이 증가했다라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뭐 인구가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9번의 정답은 공급량의 변화고요. 10번의 정답은 공급의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뭐 10개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요. 1번의 정답은 유효 수요, 2번의 정답은 잠재 수요, 3번의 정답은 본원 수요 또는 직접 수요고요. 4번의 정답은 파생 수요 또는 간접 수요고요. 그다음에 5번의 정답은 소득 효과, 6번의 정답은 대체 효과, 7번의 정답은 물리적, 8번의 정답은 경제적, 9번의 정답은 공급량, 10번의 정답은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 10문제 중에 5문제 출제가 되고요. 한 문제당 4점씩이니까 총 20점, 그러니까 단답식으로는 20점입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서술형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예상 문제 간단해요. 서술형 예상 문제도 간단한데요. 어, 일단 예상 문제 이제 첫 번째 서술형 문제 이제 첫 번째 예상 문제는 뭐 수요의 법칙과 수요 곡선에 대해서 뭐 설명하신 첫 번째 예상 문제고 두 번째는 공급의 법칙과 공급 곡선 에 대해서 뭐 설명하시오, 서술하시오, 뭐 이런 거죠. 둘 중에 하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뭐 이게 올려드린 강의 안에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올려드린 강의 안에 뭐 10페이지 보셔도 뭐 수요 곡선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수요 법칙, 수요 곡선 이렇게 나오는데 뭐 수요 법칙이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뭐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그래프로 좌표상에 이제 그림을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거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이왕이면 이렇게 그림도 하나 그려주면 좋겠죠. 네, 그냥 뭐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 중에 뭐 사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 쭉 있잖아요. 좀 전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뭐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유는 소득 효과와 뭐 대체 효과 때문이고, 그럼 소득 효과는 뭐 무엇이고 대체 효과는 무엇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한다. 뭐 이런 것도 써주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제 수요 곡선을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이거든요. 우하향하는 모양이고 또 거기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볼록하게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게 곡선으로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수업에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유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뭐 그런 것들 좀 써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 그 중개사 시험이나 이럴 때는 이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게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요. 이게 이제 볼록하게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게 사칙 연산 계산기로는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중개사 시험에도 기출문제 이거 관련돼서 뭐 계산하는 문제가 간단하지만 있잖아요. 간혹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또 풀어볼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전제가 이렇게 직선의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간단하죠. 사실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원래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무하향을 이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모양으로 뭐 우하향한다. 뭐 이런 것도 관련돼서 이제 써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공급곡선도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죠. 네. 뭐 23페이지 뭐 이런 데 보시면 뭐 공급과 공급과 공급 곡선. 그래서 공급의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급 곡선을 그려보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우상하는 모양인데 다만 이제 토지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25페이지에 있는 이런 그림처럼 수직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다만 이제 토지의 경우에도 경제적 공급 곡선을 그려보면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들을 그냥 쭉 그냥 좀 써주시면 되겠죠. 뭐 이게 내용을 뭐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죠. 우리가 뭐 어차피 다 알려드리고 하는 거니까는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게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뭐 서너 줄 이렇게 그냥 짧게 쓰시면 물론 이제 잘 알고는 계시겠지만 시험지 답안지에 너무 짧게 쓰면은 점수를 충분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시험 답안지에 맞춰서 그 점수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게 얼마나 이게 까다로워졌냐면 저희가 시험 답안지를 뭐 교수님들이 그냥 임의로 재량껏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1차적으로는 학교 행정실에서 검수를 하고 2차적으로는 교육부에서 나와서 감사를 해요 또.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점수가 맞는지 답안지에 쓴 게 이 점수가 맞는지를 체크를 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교육부 단계에서 그거를 주로 했었는데 요즘은 행정실에서 1차적으로 그걸 검수를 꼼꼼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부실했었는데 왜 점수가 이렇게 높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려면 이제 최대한 뭐 좀 풍부하게 뭐 그렇다고 뭐 이것저것 뭐다 쓸 필요는 없고 좀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좀 내용 좀 써주시면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중간고사 점수를 꽉 채워서 이제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설형도 10점짜리, 이게 하나가 10점짜리고요. 뭐 이게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수의 법칙과 수요 곡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또는 이제 공급의 법칙과 공급 곡선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둘 중에 하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은 이제 1시간 이제 정도. 1시간도 뭐 사실 너무 길 것 같긴 한데 그냥 일단 1시간 정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보통 낮 수업은 그냥 2시부터 3시까지로 수업 이제 시험 시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뭐 다른 뭐 사정이나 말씀 없으시면 그냥 이번 학기에도 다음 주 화요일에 2시에 중앙고사 시험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시험 관련돼서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거나 뭐 일정에 좀 문제가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또 맞춰 좀 조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요. 일단 제가 수업은 녹화를 마치고 출석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